네, MYMP, Especially for You 첫 곡으로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웃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르다. 네, 한국 속담으로 바꾸면은요, 바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중심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함으로써 발생되는 왜곡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성취를 이뤘다고 할 때 본인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실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데이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차이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성과보다 다른 사람이 이루었던 걸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일은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 내 일은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힘든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나의 성공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룬 거고 다른 사람의 성공은 부모를 잘못 낳거나 배우자를 잘 만났거나 그런 거죠. 또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또 나의 건, 내 건 작아 보이고 남의 게 커 보이는 이게 바로 자기중심 편향이라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른 것이 아니듯이 남의 떡이 다 큰 게 아니듯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좋은 걸 가졌는지 생각하고 관찰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면 비로소 우리 집 잔디보다 우리 집 작은 묘목 또 지난주 심은 텃밭의 고추 뭐 이런 것들이 더 잔디의 가치 이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남의 집 떡보다 우리 집 김치찌개의 진한 국물 맛이 너무 음식으로 가나요? 더 생각나고 고마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 나오네요. 이 어수선한 시기에 침을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진짜 나오네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Living이라는 곡을요, Dirk Bentley가 불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Living, Dirk Bentley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강성호 작가의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강성호 씨는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금융위원회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집필해 주셨습니다. 이번 2021년도 5월 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인터넷이라 불리우는 이 네트워크 세상에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30년 넘게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촉발하는 변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바뀌었던 모든 변화가 전화기의 발명 하나로, 모든 인류의 변화가 전화기의 발명 하나로 다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전화기에서 휴대폰으로, 그리고 휴대폰에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한번 바뀔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획기적으로 변했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엄청난 변화는 모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네트워크 세상에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제가 전통 경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또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새로운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왜 이들은 기존의 기득권자들과 대립하는가? 정보와 데이터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앞으로 우리는 이 플랫폼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이 책 제목이 재밌죠?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네, 이 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 점심 궁금하시죠?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부릅니다. Love of My Life.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쿠팡, 미국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기업들을 우리는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책,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오늘 내 인생 명작 주제인데요.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쿠팡이 아주 미국을 흔들어 놨죠. 우리 기준으로 말이죠. 2021년도 올해 3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죠. 어떻게 이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쿠팡은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카카오그룹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사실 여기 미국에서는 이 카카오톡 말고는 이게 안 돼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외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그 그룹에서 이게 계열사가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지불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죠. 지금 저희는 벤모나 퀵페이, 젤 이런 거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올해 하반기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한인 동포분들은 모두 다 알 거예요. 여기 카카오톡 휴대폰 앱을 사용해서 다운로드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임을 알리는 징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그룹의 상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또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두 기업의 기업 가치는 각각 25조 그리고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있죠? IBK 기업은행 가치가 7조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네. 메신저로 출발한 이 카카오가 간편, 결제, 쇼핑, 택시, 지도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는데, 참 이 한국에서 이런 걸 참 잘해요. 이렇게 통합, 퓨전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벤모에서 우버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그 아마존 기능을 추가시킨 다음에 구글 맵 같은 것까지 말도 안 되죠. 네, 역시 한국인들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융기관과 벌이는 경쟁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이렇게 왓츠앱 메신저나 페이스북 메신저가 세계 메신저 앱 시장을 정복을 했는데, 그런데 왜 중국은 위챗을 또 한국은 카카오톡을 사용할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요, 어떻게 적자 기업들이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또 플랫폼 기업의 작동 원리, 또 이들이 구사하는 경영 전략,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들은 어떻게 다른지, 파이프라인 기업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전통적인 기업들을 플랫폼 기업과 대비해서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파이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책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이 무엇이고, 또 네트워크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이프라인 기업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네트워크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 뜻을 설명하라 그러면 또 참 말하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4시간 내내 우리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살면서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 네트워크로 달라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연결 자체가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현대 사회의 작동 원리. 자, 네트워크 세상. 과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은 무엇일까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그레이스가 부르는 곡 A Better Day 함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좋은 책과의 만남,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하준이고요. 오늘 명작은 강성호 작가의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가 밀런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경제상에는 실제로 공짜 점심이 있습니다. 우리 미주 한인분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도 그 사례 중에 하나일 테고요. 뭐 비용을 지불하고 문자를 보내던 시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젠가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만 해도 문자를 보내는데 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문자 100건 무료 막 이런 거, 50건 무료 이런 거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하고, 뭐 월 10,000원이면 무제한 문자 서비스 뭐 이런 거, 이런 문자가, 그러니까 이런 카피라이팅이 기억이 저도 나네요. 문자 보내는데 돈 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시절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문자로 싸우고 뭐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그때는 문자도 이게 글자가 제한이 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100자라든가 뭐 99자 이렇게. 그때는 웬만하면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자가 넘어가면은 이게 멀티 뭐 그래서 이게 두 번에 나눠서 문자가 가는데, 첫 번째 문자 가고 두 번째 문자 갈 때 요금이 더 과금이 되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장황하게 넣어놓을 수가 없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야죠. 지금은 뭐 카톡으로 뭐 영화도 보내는 거 뭐 그렇죠. 지금 문자 뭐 100자가 뭡니까? 그냥 책 한 권도 네, 뭐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긴 글은 또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쉽지 않죠. 비용을 지불하고 문자를 보내는 게 당연하던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뭐 훨씬 더 편리한 그런 서비스, 문자 이런 걸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공짜 점심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고민하지는 않고 그냥 사는데, 저자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양면 시장의 속성으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양면 시장은요, 플랫폼 그 기업을 얘기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하는 쪽, 그 다음에 혜택을 보는 쪽이 다릅니다. 혜택을 보는 쪽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요. 우리 같이요, 카카오톡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대신에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쪽은 이 플랫폼을 만들고 유지하는 쪽이겠죠. 그리고 광고를 떠드는 광고주들이 되겠죠. 과거에는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켜졌던 자본주의 원칙들이 달라지는 세상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리와 다르게 작동하는 네트워크 경제를 알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개인의 소유권보다는 사회적인 공유가, 공유 경제, 쉐어, 공유, 이거 참 많이 쓰이죠. 이 시장 독과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굉장히 철저하게 규제를 해왔는데, 이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이 아주 당연시되고 있어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요. 또 뭐 텍스트 메시지 시장, 또 뭐 SNS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네트워크 경제의 효과에 따라서 파생된 현상들인데, 이 변화를 깨닫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관성대로 경제 활동을 이어간다면 그 생명력은 그리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요, 네트워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할 새로운 권력 집단은 누구인가,
네트워크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차후에 다시 다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롱아일랜드 시리에서 매튜 초이라고 해주셨는데 신청하신 곡입니다. 손디아 어른.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다가 비대면 경제, 또 언택트 사회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 변화의 본질을 근데 제대로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또 현직 그 행정고시 출신 그 공무원이죠. 저자가 최근 변화 양상을 그 네트워크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포커스가 네트워크 경제와 그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권력 집단으로는 플랫폼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네트워크 경제의 작동 원리, 네트워크 경제를 대비해 나갈 우리의 어떤 입장, 그리고 소개들 이런 것들이 독자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기 편하게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미국에 줄임말로 GAFA라고 있어요. GAFA. 그러니까 이게 약자인데요. 구글 G, 아마존 A, 페이스북 F, 애플 A, GAFA, GAFA. 이 네 그룹, 또 한국에는 플랫폼 기업이라 하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런 기업이 있겠죠. 이 저자는 이들이 구사하는 경영 전략이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들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또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큰 수고 없이도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공짜 점심이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그 노는 마당을 한번 까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플랫폼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차역을 말을 한다고요. 기차역에서 기차역 자체가 일을 하질 않죠. 분리했다가 무슨 해체됐다가 기차역 자체가 어떤 그 공간과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 기차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들이 그 자리에서만 유지하고 변화를 모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수고 없이 일단 깔아만 놓으세요. 수고가 없이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계 비용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갖게 되는데,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와 따라 이렇게 정해진 비례, 반비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한정으로 그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와 구매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소유권보다는 사회적 공유가 더 많이 중시되는 문화이고요. 과거 우리가 상식처럼 받아들였던 경제법칙이 더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형성된 네트워크 경제는 우리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데,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대체 어디까지 규제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로봇에 의한 또 인간 노동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책은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구조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메리 홉킨스가 부릅니다. Those were the days. 앞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용어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플랫폼, 이제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승강장도 마찬가지겠죠.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도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SNS도 플랫폼이라고 하고, 다이빙 할 때, 이제 점프할 때 준비하는 이렇게 휘청거리는 나무 있죠? 그것도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렇게 플랫폼은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IT 첨단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요즘에는 아주 각광받고 있죠. 뭐 우버도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은요, 2009년도 플랫폼 기업이 단 2개였다 그래요. 그 MS랑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이 2개였는데 10년 뒤 2019년도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애마존, 페이스북, 뭐 엘리바마, 뭐 이런 텐센트,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는 그룹까지 무려 7개의 기업이 10개 중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에너지, 제조, 유통, 금융 이런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주름 잡았는데, 뭐 놀라운 변화죠. 경영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플랫폼 전략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셜 벤 엘스타인, 제프리 파커, 상지드 폴 이 3명은요 수년간 지배해온 파이프라인 기업 시장에 플랫폼 기업이 진입하면 10중 8구 플랫폼 기업이 승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산업 방식인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또 반대편에는 소비자가 있는 단선적인 구조입니다. 플랫폼에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지만 뭐 때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또 참여자가 존재하고 이런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는 공급 중심 규모 경제로 단위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자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또 경쟁력을 키워왔는데, 이 플랫폼은 참여자 간의 거래 규칙만 있을 뿐이지 또 상호 작용 여부는 참여자가 결정을 합니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겠죠. 또 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더 많은 참가자가, 가치가 커지니까 참가자가 더 모이고 참가자가 더 모이니까 가치가 더 커지고, 네, 이런 시스템이죠.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플랫폼의 구조는요, 소유자, 사용자, 공급자로 구성됩니다. 우버를 예를 들면은요, 플랫폼 소유자인 우버, 또 택시를 이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이 우버를 모는 드라이버. 네.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소수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신용카드, 또 뭐 비자, 마스터가 이런 경우죠. 대다수 사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도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성공한 플랫폼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세계 시장을 지배할 플랫폼 언어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대비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경영 전략, 적극적인 해외 진출, 다양한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겠고, 뭐 사업이나 규제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 시대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올 텐데요. 맨하탄에서 정명인 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리쌍의 광대. 좋은 노래죠.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의 유래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동북부 지역 술집에서, 네, 동북부, 북동부,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죠. 뉴욕, 뉴저지, 뭐 이렇게 위쪽 동네. 우리 지도상으로 우리가 이제 동쪽 끝에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원래 예전부터 이 지역이 뭐 금융, 유통, 뭐 소비 상권이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또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 강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요.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이때부터 10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 이 모든 서비스는 술값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낮에는 식당,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게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서 운영이 위험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장은 고민 끝에 특별한 서비스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가게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술을 마신 손님에게는 다음날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이러니까 손님이 아주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공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을 가게가 망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해 줄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는데 사장은 술값과 다른 비용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올려서 손님들에게는 이미 점심 식사 비용을 포함하게 됐고 손님들은 마치 그 점심을 공짜로 먹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게다가 심지어 술만 먹고 다음날 점심은 안 먹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기회비용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강가의 조약돌을 줍는 일도 기회비용에 따지면 공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다른 일도 할 수 있었던 시간에 조약돌을 주순 거니까 그 대가로 소모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공짜인 것 같은데 결국 알게 모르게 대가를 지급하는 상황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마켓에서 뭐 특정한 날에 1+1 뭐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인 날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물건이 살려고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뭐 10불 하던 게 1+1 하는 날은 15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싸죠. 예. 그래서 싸죠. 싸기는. 또 평상시 안 팔렸던 재고가 나오고 또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거는 뭐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싸기는 쌉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이런 게 아닐까요? 이제 마켓 측에서는 재고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다만 대부분 공짜 점심에 혹해서 갔던 그 술집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가서요. 손님들은 다음날 공짜 점심을 먹지 않은 손님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다음날 이제 점심 먹을 기력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공짜 점심으로 대변되는 마케팅 효과, 공짜 점심. 네, 기본적으로 손님의 부지런함과 치밀한 전략이 동반돼야 되겠죠. 자, 내 인생의 명작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팀 맥그로우 How We Don't Care 라는 곡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6시에 저는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강성호 작가의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입니다. 이 책은 총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 1장이 변화를 몰고 올 네트워크 경제. 2장은 네트워크가 경제 권력을 재편한다. 3장 이제는 플랫폼 경제 시대. 4장 모든 걸 연결하려는 플랫폼의 새로운 도전. 마지막 5장 네트워크가 만드는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네,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먼저 이 책의 첫 번째 장 변화를 몰고 올 네트워크 경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만물 인터넷의 위대한 알고리즘이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전쟁을 할지 말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다. 플랫폼의 두드러진 특징은 양면 시장이라는 데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라는 전혀 다른 두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기능 때문에 플랫폼을 양면 시장이라고 일컫는다. 네이버를 예를 들면 소비자 측면에 뉴스 소비자가 있고 판매자 측면에는 언론사가 있다. 언론사는 뉴스를 판매하고 소비자는 뉴스를 사게 된다.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면 소비자 측면에 숙박 수요자가 또 판매자인 숙박 공급자가 있다. 이러한 양면 시장이 가능한 이유는 양면을 구성하는 두 경제 주체가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이 두 경제 주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네트워크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있다. 대표적인 공짜 점심은 카카오톡이다. 기존 통신사의 문자 서비스는 건당 이용료를 냈지만 카톡은 무료이다. 카톡은 양면 시장이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쪽 그리고 혜택을 받는 쪽이 다르다. 일반 이용자는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혜택받고 카카오톡은 광고를 내는 기업에게 비용을 받는다. 카카오톡의 성장 과정에서 교차 네트워크의 외부성과 공짜 미끼 등 양면 시장 이론을 관찰할 수가 있다.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플랫폼 기업이 연결하는 양면 시장이 상대방이 많아질수록 이득 보는 걸 뜻하는데 소비 시장이 커져야 판매자가 이득이고 판매자 시장이 커져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둘이 공생관계인 셈이다.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독과점 금지법이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카카오톡, 유튜브, 구글같이 1위 기업이 시장을 전적으로 독점한다. 바로 승자 독식의 경제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네트워크 경제는 이렇게 나뉘어진다. 첫 번째, 시장과 가격이 사라진다. 두 번째, 조직 내 전통적인 역학관계가 변화한다. 세 번째,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 종사자 수의 축소를 의미하고 인공지능 사회이사부터 인공지능 의사, 변호사, 작곡가도 있으며 기자까지 이미 등장했다. 네 번째,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에 도전하고 있다. 화폐 가치를 도전하고 있는 그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섯 번째, 소유보다는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자리한다. 저자는 사랑과 우정 같은 감정도 공유되는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주식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자, 지금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랫폼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자. 제2장, 네트워크가 경제 권력을 재편한다. 노동자만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이 공장을 짓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본 파업이라 볼 수 있다. 기업가들이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자본 파업이다. 자본 파업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 투자가 해외로 향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데이터 노동자에 대한 견해. 설령 당신이 네이버 쇼핑이나 블로그에 단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더라도 당신은 이미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 노동자이다. 당신이 구글과 네이버에 입력했던 검색어들, 흥미로운 기사를 클릭했던 흔적은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이다. 플랫폼 기업은 사람들의 검색 내역을 모아 대중의 관심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트렌드 분석이나 미래 예측에 활용한다. 이른바 빅데이터 분석이다. 당신이 만든 빅데이터는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는 자본일까, 노동일까? 데이터가 자본이라면 소유권은 기업에 있고 노동이라면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다. 데이터가 자본일 경우 노동의 종말을 의미하며 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필요하고 노동이라면 개인은 데이터 노동에 따른 데이터 소득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우리의 데이터 노동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로 탄생한 뉴파워와
구파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구 권력의 특징은 조직, 유대감, 권위, 명령이다. 뉴 파워의 특징은 네트워크, 익명성, 참여, 공간, 수평적이다. 초연결을 가능케 한 네트워크 기반의 뉴 파워가 없다면 촛불 시위도 없었을 것이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나 미투 운동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터넷에는 1대 9대 90의 법칙이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90%는 단순히 관망할 뿐이고 9%는 재전송이나 때로는 댓글로 확산에 기여하고 단 1%만이 콘텐츠 창출을 한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인터넷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 인터넷 여론이 좌우되거나 의견이 일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많은 사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상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소비, 확산할 뿐 사실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걸 막기 위해 사용자 개개인이 거짓을 거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인터넷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한 친구가 모 대학 교수의 수업 내용이라며 말을 전한다. 바퀴벌레 지능이 무려 300이라는 것이다. 그 지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며 정말 끔찍하다고 말을 전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한다. 바퀴벌레의 지능이 300이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맞지. 그러니 그 정보는 오류이거나 와전됐거나 가짜 뉴스일 것이다. 바퀴벌레 생존 지능이 300, IQ 300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종말이 왔을 때 최후의 생존하는 생물이 바퀴벌레일 거라고 한 말을 두고 바퀴벌레의 지능이 IQ가 300이라고 말을 옮겼을 수도 있다. 적어도 이런 플랫폼 경제, 플랫폼 정보 시대에는 뉴스와 지식과 사실을 구분하고 거르고 믿는 개인적인 능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네,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s 듣고 돌아왔습니다. 3장입니다. 이제는 플랫폼 경제 시대다. 내용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기업, 파이프라인 산업 시대에는 제품을 더 싸게 만들거나 경쟁자와 다르게 만들거나 특정 소비자만 겨냥하는 전략이 통했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에는 사용자가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인 멀티호밍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되었다. 멀티호밍, 쿠팡이나 G마켓, 네이버 쇼핑은 멀티호밍이 쉬운 플랫폼이다. 이 멀티호밍은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는요, 아마존의 독점이 두드러지는데 아마존은 철저한 차별화 서비스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싱글 호밍 시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최저가. 그래서 뭐 검색하면은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막 무조건 가장 싼 그 플랫폼을 찾아주는데 미국에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싱글 호밍 시장이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아마존. 최저가가 뭐가 없어요. 최저가가 있는데 그 아마존 그 사이트 자체에서 가장 싼 셀러를 찾아주죠. 저도 참 엄청 많이 사는데요. 그 제가 이제 뭐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는 그 싱글 라이프다 보니까 집안에 어떤 가족이 없이 이렇게 동물들만 있어요. 강아지랑 고양이니까 그 인터넷을 클릭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세상이 못 오다 보니까 제가 뭐 쇼핑도 해야 되고 식음료 뭐 이런 거 개사료, 고양이 사료, 개껌, 고양이껌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떤 날 잡아서 이렇게 가고 오고 이러기가 너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틈나는 시간에 뭐 늦은 저녁, 이른 새벽에 뭐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편하긴 하는데 과연 이렇게 독점적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유린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다 해먹습니다. 네, 그런데 또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싸니까요. 또 딜리버리 피도 안 들고요. 자, 그 싱글 호밍이 아마존 같은
그 하나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을 말을 합니다. 금융회사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감시합니다. 경제의 금융화란 일상생활이 금융 지배를 받게 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았는지 뭐 연체료가 있는지 이런 걸로 우리 크레딧 스코어 이렇게 매기게 되죠. 또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하고 뭐 돈을 갚고 내고, 뭐 몰기진을 얼마를 론 받아서 뭐 몇 회를 연체를 안 하고 냈는지,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되고 점수가 됩니다. 2012년도에 IMF에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대출이 GDP의 한 나라에서 110%를 넘으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한국은 2016년으로 무려 이 퍼센테이지가 14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IMF 기준을 넘어서 투머치 파이낸스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키즈인 MZ세대, 지금 태어난 이 MZ세대는 금융 문명을 부끄러워하는 세대입니다. 돈을 밝히면 못 써, 돈 덩어리지 마,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라는 부모 세대에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우리 이런 신조어 있죠. 영끌, 비투. 이게 신조어인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 비투, 빚까지 내서 투자한다. 이거 영끌 비투라고 하는데요. 50세 이후 세대에게는 4차 산업혁명과 공짜 점심이 가능한 이 플랫폼 경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익명의 시민 50대 후반의 약사 H씨가 요즘 젊은이들을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않고 말이야,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통해 쉽게 돈 벌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그런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려면, 그리고 그걸 해서 돈을 벌려면 정말 땀 흘려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운도 작용하겠지만 평생 땀 흘려서 번 돈을 각종 투자나 그 펀딩으로 단기간에 벌 수 있다면 그 지혜와 기술, 습득, 정보의 어떤 능력이 또 이 자본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블루칼라로 심한 육체 노동을 하거나 화이트 칼라로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해야만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션 맨데스가 부르는 곡 Show You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4장 모든 걸 연결하려는 플랫폼의 도전. 카카오는 무료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쇼핑, 택시, 뉴스, 게임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더 나아가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금융업 진출을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부터 송금, 충전, 또 펀딩, 보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증권은 카카오가 설립한 금융회사다. 가까운 미래의 금융업계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까? 플랫폼 기업과 기존 은행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은 사용자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보안도 매우 중요하다. 보안에 있어서는 기존 은행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은행은 더 싼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은행 지점이라는 강력한 고객 접점이 있어 유리하다.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은행의 역할은 은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 서비스에는 예금, 계좌관리, 대출, 신용정보, 외환, 카드 발급 등이 있고, 은행 서비스 수요자는 기존 금융회사, 새로운 금융회사, 그리고 플랫폼 기업 등이 있다. 전반적인 금융을 정보를 필요하기 위해 또 충족하기 위해서는 판매에 특화된 금융 플랫폼과 운영에 특화된 기존 기업과의 제휴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금융 상품을 팔고 금융 상품 운영은 은행에서 하는 방식도 있다. 미국에서는 체이스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유력 은행 대부분이 플랫폼 기반을 이용하고 있는 젤이라고 또 퀵페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송금 방법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벤모나 혹은
페이팔 온라인 송금도 이에 해당한다. 노래 듣고 돌아오시죠. Perfect Ed 시런이 부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됩니다. 내 인생의 명작, 매주 한 권의 좋은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저는 김하준이고요. 오늘 명작 주제는요, 강성호의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입니다. 자, 2부 순서에서는 매 장마다 특정한 부분과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파트 5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부르는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네트워크가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저자는 플랫폼 기업이 인접 산업으로 진입하는 걸 막는 플랫폼과 산업 분리 제도 도입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풀산이라고 저자가 너무 뭐랄까요, 이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압축어를 써서 줄임말을 이렇게 막 써도 되나요? 네,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 금융회사와 일반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 금산 분리라고 하는데요. 풀산 분리라고 합니다. 플랫폼 사업과 일반 산업의 분리. 그렇게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인접 산업에 무분별한 진입을 그런 걸 이제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 그래갖고 막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은 플랫폼 산업 분리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데요. 2020년 10월에는요, 미국 하원에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애플에 대해 기업을 분할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미 테크 기업에 제기된 방한 독점 혐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구글은요, 미국 검색 시장 90%를 점유했습니다. 검색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했고, 페이스북은 SNS 70%를 점유했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 매출 75%를 아주 독점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서 입점 판매자에게 횡포를, 네, 이런 이야기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존에 입점을 했는데 뭐 일주일 쓰다가 반품하는 거를 모두 그 판매자에게 차지를 하니까 판매자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플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26%가 애플 앱 장터이므로 장터 내 지배력을 남용함으로써 타사 서비스를 배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플랫폼 기업 견제 수단으로 인공지능 감시 제도를 저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 감시 제도는 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제3의 기관이 검증하는 건데, 그 포털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감시 제도는 검색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인가요? 네이버에서 저장된 정보가 카카오 뉴스로 흘러가는 유입구를 막았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10억 원인가 벌금 부과된 기록이, 뉴스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 우위를 위해서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기업들은 정보가 자본이니까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를 학계나 경쟁사와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런 데이터 공유 의무화라는 조항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또 뭐 보안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정보가 권력이 되고 독점이 막대한 부를 창조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와 합의는 필요할 겁니다. Bette Midler가 부르는 곡입니다. The Laws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우리 대부분은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 플랫폼을 깔아놓은 거대 기업들은 개인이 양상하는 콘텐츠와 검색 행위를 통해 이익을 보고요. 이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의 기회를 빼앗긴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정 소득을 나누어주는 제도고요. 기초자본제도는 도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모든 국민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정한 금액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본정보보장제도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인 창출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또 금융과 노동이 점차 사라지는 이 플랫폼 경제의 일자리는 또 어떤 게 유망할까요? 미래에는요, 저자가 말을 하기를 대부분 일자리는 감정 교류와 관련된 일자리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가족이 수행하던 기능들이 유료 서비스로 대체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육아라는 가족 고유의 기능은 베이비시터라는 육아 서비스로 대체됐습니다. 나 대신에 효도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우정 서비스, 사랑 서비스도 생길 겁니다. 돈을 내고 관계를 사는 것이죠. 정말 친한 친구를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성의 상품화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니까 그렇다고 쳐더라도 효도와 우정 같은 감정적인 어떤 정서의 기반도 돈을 내고 관계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교감의 영역, 관계의 영역, 친밀감의 영역 모두 우리는 감정 서비스업으로 바뀔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인공지능 소설가가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은 인간 작가의 영역으로 남고, 새로운 과학이론, 새로운 교수법, 새로운 발명품, 이런 분야 역시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이터를 창조하는 영역에 또 다른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뉴저지에서 존킴님이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은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식견을 넓혀주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서 미래를 예측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하루 종일 플랫폼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경제 구조의 일익을 담당하는지도 몰랐고, 또 심지어 우리가 재생산해내는 공유 정보와 디지털 기반 정보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저자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사유와 공유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혁신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인간적인 제도를 설계하자고 말합니다. 승자 독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인간다움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이후의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위해 일하고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 틀을 만드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뭔가 마지막 마무리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강하게 녹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이 책 자체로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플랫폼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마지막에는 기술이 인간을 위해 일하고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자, 오늘은 공짜 점심뿐만 아니라 공짜 지식과 공유로 배가 많이 부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에릭 클랩턴이 부르는 곡 Tears in Heaven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에릭 클랩턴의 Tears in Heaven, 언제 들어도 명곡 듣고 왔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이 주말 교양 프로그램으로 2시간 동안 이 방송되는 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책 이야기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책, 뭐 음악. 근데 뭐 음악 이야기도 이야기겠지만 어느 한 부분이 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책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루할 수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창 시절 뭐 이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이렇게 막 신나고 재밌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인생의 교훈을 주고 또 길잡이가 되어주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이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은 재미있고 어떤 책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넓게 봤을 때 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큰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살아갈 가치와 목적을 또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강성호 작가의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이었거든요. 이 책은 뭐 출간된 지 몇 달, 3개월 정도 된 책이고 현재 우리 경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단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본조비 Always라는 우리 그 노래 듣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책과 음악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